전투나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사랑하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국군이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최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작지만 강력한 그것 뭔지 아시나요? 뭐죠? 바로 드론이죠. 우리 군에는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봇 전투단입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드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에 달라질 전투 환경에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8년에 창설된 부대인데요. 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 아주 막강한 부대입니다. 그러면 드론봇 전투단에는 드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사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드론 운용병이라는 보직인데요. 적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정찰 드론을 활용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재빠르게 전달해서 필요하다면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드론을 정비하고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엔 또 방송에서도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많이 사용하죠. 저희는 낯설지 않은 것 그렇지요. 같은데 그 드론과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드론봇 전투단에서 사용하는 드론들은요, 각 상황과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됩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용 드론 포병 진지 정찰이 있고요. ASF 작전이나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 KCTC 훈련을 지원하는 그리핀이라는 드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론에 부착된 노즐을 이용해서 생화학 무기나 독가스를 제거하는 기특한 드론, 화생방 제독이라는 드론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야, 이거 뭐 독가스 제거까지 하는 거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론봇 전투단 곧 정군 부대자랑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만날 수 있습니다. 오, 섭외 중이에요. 정말 우리 시작해. 궁금해요. 진짜요? 화이팅! 정말 화이팅! 궁금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앞으로 더 눈부시게 발전할 드론봇 전투단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행동기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동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약 충성TV. 전국의 전군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전군! 아까 보셨죠? 네, 앉으시고. 자, 오늘 전군 부대자랑 충청남도 계룡시 편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군대가 행복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육군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한다. 육군 수사단 과학수사센터의 우리 요원분들이십니다. 여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육군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수사 전문 부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 강한, 더 좋은 육군을 만들기 위해 긍지를 가지고 진실에 다가가는 우리는 육군 수사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 5과학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용 상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 디지털 포렌식 수사대장 이만희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 정말 혁신적인 부대죠.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과학이 사이언스, 정답이 늘 있고요.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로부터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과학수사센터의 역할과 노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맞아요. 또 과학적인 기법이랑 전문적인 분석이 또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해결 못할 사건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네. 엄청난 내공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새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있는 한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완전 범죄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에서 얼른 깨어나세요.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 이미 저번 주 방송 보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을까요? 네. 네, 어떤 현장이든 결정적인 단서를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증거든 예. 복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평소에 만나 뵙기 너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환호를 보내주셨습니다. 네네네. 우리 행군기 SNS 반응도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 어.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두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다 그냥. 아우, 네, 그러면 과학수사센터 요원분들 뭐든 과학적으로 접근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네, 뭐 궁금하다. 집에 떨어져 있는 뭐 네. 그 아내분의 머리카락을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버린다든가. 먼지를 이렇게 하는 직업병, 직업병.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임무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다 보니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출시되었을 때 저 기기에는 어떤 정보가 보관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과학수사대가는 24시간 연중무휴 현장 감식을 출동하는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휴식을 하다가도 전화기가 울리면 긴장을 하는 버릇이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와. 그래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데 과학수사센터 요원들은 뭐 운세라든가 궁합, 뭐 운명, 카드점 뭐 그런 비과학적인 사주 것도 말고. 안 믿는지. 오늘 아침에 혹시 오늘의 운세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몇년 오늘 뭐 난 봤는데. 말실수 한 할 달에 수 한 있는 번씩 막 별자리 네. 운세 이런 거. 말실수를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 비과학적인 부분들은 잘 신뢰를 하지는 않지만 네. 운세, 궁합, 이런 카드점 등을 봐서 네. 운세가 좋지 않은 건 그날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안전이네요. 네. 보는군요. 아, 운세를 후배를 보시는군요. 조심하라. 저 상사를 또한 조심하라 이런 거. 운세와 궁합은 비과학적인 부분이라서 신뢰하지 않고요. 네. 또한 또 통계학적인 부분이라서 잘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중요한 수사를 앞뒀을 때 어떤 좀 징크스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다. 네. 과학수사대에서는 금지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출동을 갔다 온 지가 좀 되지 않았나? 이거는 절대 금지어입니다. 말하면 바로 또 나가는 일들이 네. 생기나요?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저기 뭐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속옷 이제 색깔을 옐로우로 저는 착용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징크스는 없으세요? 그런 어떤 의상적인 부분에서는 없고 좀 밝은색 계통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밝아버리면 증거를 찾는 데보다는 오히려 제 의상에 집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리가 좀 있네.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거를 평상시 입고 수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현재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은 현장 감식 현장에서만 착용하는 복장이고 네. 평상시에 임무 수행할 때는 우리 윤대중 오사님처럼 정장을 입고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장. 그러면은 또 궁금해요. 머리도 이렇게 하고 가시나요? 머리는 제 나름의 또 스타일이라서 카리스마. 예, 규정된 말은 카리스마를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CSI, NCIS, X파일 같은 이 수사물들을 보면 진짜 저렇게 하나? 싶은 장면들이 많거든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현장엔 CSI 과학수사대가 출동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감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오. 뭐 궁금합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이제 진짜 뭐 어떤 궁금해요. 차이점이 있는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시각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드라마를 보면 요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증거물을 찾아내잖아요. 네. 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증거물은 사람이 눈에서 쉽게 보이지 않아서 네. 숙련된 수사관이나 장비, 오감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증거물을 수집하고 감정물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도 보면 그냥 완전 뭐 못하는 게 없이 다 하잖아요. 뭐 전천후 만능 요원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채증하는 증거물들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네.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감정까지 하면 사건을 해야 된다는 욕망으로 결과를 조작하거나 개인 감정이 개입이 될 수 있어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이 제한적이라서 수사와 감정까지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분야가 나눠져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라마적인 연출을 위해서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우리 과학수사센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이분들의 활약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를 해결한 부대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현장에도 바로 이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궁금한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총기 난사 사건이나 수류탄 폭발 사건, 총기 피탈 사건이나 총기 분실 사건, 이 현장에 모두 저희 과학수사센터가 활약을 했고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도 수사 지원을 했습니다. 군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과학적 수사를 지원해 완벽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 사고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분석하다는 육군 수사단 과학수사센터.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활약상은 언론에 쉬이 노출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도무지 실체가 잡히지 않는 이들의 활약상. 우린 과학수사센터가 담당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그걸 보는 아니, 줄 알았어요.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때 저희 제작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똑같아. 먼저 저희가 입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정말 뉴스에서도 난리가 아니었는데 정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를 해서 부상자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정말 어떻게 보면 심대한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라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사건이었죠. 무고한 희생자도 발생을 했고요. 예비군 훈련 중에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던 이 묻지마 살인, 무차별 살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수사에 이만희 우리 사무관님이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오전 시간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사격을 위해 탄창을 건네받고 사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탄창에 탄약을 넣고 엎드려 쌓을 자세를 취한 이후 사격 시작이라는 고에 맞춰 0점지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발을 쏜 이 남성은 이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왜요? 아니 왜? 왜요? 이후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다른 예비군을 향해 쓴 총은 모두 7발. 이 중 4발은 4명의 예비군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총알은 자신을 향해 겨놓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장이었으면 정말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다 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 희생자들이 정말 무슨 죄인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과 이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건은 뭐 그 직후에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해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당시 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장의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총기 그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같이 합동 수사를 했을 때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휘는 어느 팀에서 하셨나요? 우선 기간은 다 다르지만은 네. 군부대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육군중앙수사단이었거든요. 네네. 육군중앙수사단 과학수사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감식을 하신 거죠? 사격장의 지붕, 바닥에서 탄착근과 화약 성분, 그리고 주변 파편에 의한 충격근을 확인했고요. 레이저와 줄을 이용해서 탄 발사 각도와 위치를 검증했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당시 예비군들이 사용했던 총은 K2 소총이었습니다. 범인은 K2 소총을 단발 사격 모드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단발 사격은 한 발씩 끊어서 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사실상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제일 궁금한 게 무고한 사람을 왜 죽인 걸까요?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범인의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PC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서였나요? 범인의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친구에게 나 자살할 계획이야 라는 문자를 보냈고 0월 0일 예비군이야. 실탄 사격은 말하지 않아도 예상이라고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10여 건이 더 있었습니다. 갈 거면 지만 갈 것이지 말이야. 저는 이게 그냥 정말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는 뭐가 따로 나왔나요? 인터넷 접속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엽총 난사, 투신 자살, 신종 살인 기법, 완벽한 죽음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진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토대로 사고자가 사건 이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었고 사전에 계획했던 범행이라는 것도 파악한 겁니다. 당시에 유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유서에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박증이 되어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인데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걸까요? 범인은 당시 자격증을 획득 시험에 실패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군 입대 이후 전후에 과다 운동성 행실 장애 등으로 6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이 됐고요. 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인지 추측을 해봅니다. 범행의 동기를 과학수사로 밝혀낸 거네요. 정말 과학수사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단순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까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건들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과학수사센터의 활약이 빛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역시 우리 이만희 사무관님이 수사 지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한 중사가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시신 6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사건인가요? 피의자인 중사는 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는데요. 이유인즉 여자친구의 피부병에 대한 놀림이 심한 폭언으로 이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사의 말에 상처를 받은 여자친구는 돌발 행동을 하는데요. 다량의 두통약과 금연 보조제를 삼켜버린 겁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소한 틈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된 건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 아닌가 싶거든요. 피의자는 본인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될까 봐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뒤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요. 이틀에 걸쳐 10여 곳의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와,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실행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여자친구가 또 연락이 되지 않았을 거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사건 어떻게 됐나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집에서는 혈흔이 발견이 됐고 피해자는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수법이 너무 잔인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살인까지도 한 건 아닌지 의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당시 새벽에 사체 영상과 사진을 검토하였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저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진짜 실제 그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그 영화에서 끔찍한 장면 보면 막 온몸에 막 힘이 잔뜩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 사건이고 실제로 보셨으니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영상과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그럼 네.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뭐 사건과 연관된 증거 자료 같은 건 그런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당시 피의자 집에서 사용했던 데스크톱 PC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만약 피의자가 사건 발생 전에 사체 처리, 완전 범죄와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면 네. 직접 살해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자기에 의한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사건 발생 추정일을 기준으로 약 2건 전까지 보름간의 인터넷 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사건 당일 오후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기차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이튿날엔 피자국, 혈흔 효과를 검색했고 이후로도 혈흔 없애는 방법이나 현장 감식 때 어떤 루미널 제품을 사용하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사건이 발생할 이후에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PC 타임라인을 분석해서 피의자가 언제 PC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사용 시간과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3시부터 이틀 뒤 오후 6시 55분까지 PC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시간 동안 시체를 유기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포렌식 분석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네요. 예, 그렇죠. 범죄자들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PC 흔적을 지우지만 반드시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 디지털 포렌식 수사대는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을 통해서 전문 기량을 높여가고 있고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군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대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네. 피의자는 어떻게 됐나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수에서 부검에 들어갔고 이때 살인의 정황이 포착되어 2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판결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범죄자들이 아무리 완전 범죄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생각과 내가 분석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히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범죄든 디지털 증거 분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 증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고 법정에서도 형의 가중을 가름하는
증거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맞습니다. 네. 진짜 완전 범죄라는 없다라는 말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사센터뿐만 아니라 육군수사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장병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얘기를 막 그냥 빠져서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어느덧 네? 지금 끝날 시간이 벌써요? 예. 오늘 이 과학수사센터 특집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과학수사센터 요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요원으로 남고 싶으신지 네, 궁금하네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낼 때,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나 피의자의 결백을 밝혀낼 때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저는 과학수사센터 창설 요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네.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사부대로 발돋움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던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감식을 진행할 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현장에 증거가 있다는 신념으로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두 분 너무 믿음직스럽네요. 네. 네, 함께해 주신 과학수사센터 우리 요원분들 감사하고요. 행군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ROTC 카투사까지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전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 심리와 과학수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윤대중입니다. 네. 공군 검찰단 군검사 이영규 법무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공검사 이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그 군생활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 저 자식이 미쳤나? 이 자식 넌 맨바닥에서 자. 힘이라며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비병사의 주먹이 날라. 주먹이 날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악질이네요, 진짜. 병사들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유난히 화창했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A 병사는 룰루랄라 발걸음이 가벼웠는데요. 왜? 바로 외출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외출. 너무 좋죠. 이건 알죠. 네. A 병사가 도착한 장소는 시내 역전의 시계탑 앞. 오후 3시 정각이 되자 A 병사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를 한번 보고 주변을 스캔하고 눈동자가 굉장히 바빴어요. 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긴장되는 설렘? 그러게.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A 병사에게 다가 말을 겁니다. 혹시 달팽이 크림? 응? 네. 하고 뒤를 돌아본 A 병사. 말 그대로 놀라 자빠지고 맙니다. 그의 앞엔 상상도 못할 인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누구였을까요? 아니, 뭐 요즘 유행하는 중고 직거래 현장 같은데 누구였길래 놀랬죠? 뭐 놀라 잘 빠질 정도면은 여자 아이돌인가? 아니면 전 여자친구? 아니면 뭐 꿈에 그리던 이상형. 어머. A 병사 앞에는 뜻 모를 미소를 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부대 주임 원사님이었습니다. 주임 원사님이 왜요? 원사님 취미가 뭐 저기 찌꺼른가? 뭐지? 왜 만난 거지?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사건은 A 병사가 자대 배치를 받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A 병사가 처음 마주한 생활관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는데요. 한 병사가 다른 병사들에게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고 있다고요? 좋은데. 돈을 나눠준다. 선임이. 네. 아, 이 베푸는 선임인가 보다. 아니면은 뭐 그동안 빌렸던 저 빌린 돈 뭐 갚는 중에 빚잔치. 돈을 나눠줬던 병사는 생활관의 최고 선임 B병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B병사가 다른 병사들에게 하는 말이 조금 수상합니다. 돈 탁 나눠주면서 야 수고했다. 야, 이번에 실적 좋았어. 이렇게 나눠주면서 실적? 너는 조금 분발해야겠는데? 어쨌든 수고했다. 결국 하는 말이 다들 수고했어. 다음엔 더 잘해보자.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활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실적이라니 생활관에서 뭔가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하지만 궁금증은 얼마 안 가서 풀렸는데요. B병사가 A병사에게도 돈을 줬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러더니 네. 충성마트에서 이걸 사라고 지시를 합니다. 달팽이 크림. 네. 달팽이 크림. 아까 그거. 네. 좋죠. 일명 군수매틱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요. 충성마트의 스테디셀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도대체 B병사는 왜 갓 전입 온 A병사에게 이걸 사오라고 시켰을까요? 아니 뭐 부모님 선물 드리려고 사오라고 시킨 거 아닐까? 뭐 지인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단순 심부름? 이은 아니겠죠? 단순 심부름이었으면 또 여기에 그러니까. 올라올 사항은 아닌데. 생활관 안에서 B병사의 주도 아래 사업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업? 사업이요? 네. 아니 이게 군대에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사업 아이템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군납 화장품. 사업의 방식은 굉장히 심플했고요. 일명 이제 보따리 장사라고 아시죠? 물건을 싸게 떼다가 판매하는 겁니다. 아 이게 네. 충성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이제 면세품이니까 아, 그렇죠. 시중보다 싸잖아요. 아. 그럼 그거를 되팔았구나. 밖에 나가서. 오. 맞아요. 네. 충성마트에서는 시중보다 일단 훨씬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죠.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납 제품의 경우에는 일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B병사는 시중 가격보다 200% 싸게 산 화장품들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고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다단계 사업도 아니고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이 온 거겠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면 그냥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처음 구매한 가격에 뭐 20~30% 마진을 붙여도 사는 입장에서는 사실 정가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막 팔린 거죠. 근데 이거 완전 부당 이득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야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안 좋은 쪽에 썼네. 그러니까요. 어? 이게 이제 역할은 확실히 분담이 돼 있었고요. 중고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건 바로 B병사였고, 그리고 충성마트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직거래를 나가는 건 후임들을 시킵니다. 아, 근데 이 나쁜 짓을 혼자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니까는 더 좀 화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병사는 생각보다 엄청 치밀했어요. 그 수익이 생기면 병사들에게 돈의 일부를 다 나누어 줬거든요. 그 나눠주면서 그 다른 병사들의 공범으을 만들기 위해서 포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으니까 일단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신고를 하면 본인들도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와 치밀함에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병사에게도 B병사의 검은 손이 뻗쳐옵니다. 외출 나갈 때 직거래를 부탁을 한다고 말이죠. 판매 금액의 10%를 떼어준다고 말도 붙였고요. A병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몇 푼 벌자고 걸리면은 진짜 큰 징계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A병사도 처음에는 B병사의 부탁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욕설이었어요. 엥? 저 자식이 미쳤나? 너 군생활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 거절할 수도 있지. 왜 욕까지 하면서 그럴까요? 저는 욕설보다 군 생활 얼마나 남았어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B 병사의 지시를 거부한 첫날 A 병사는 생활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B 병사가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야, 너 이 자식 넌 맨바닥에서 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각자 개인 침대가 다 있는데 그렇죠. 왜 바닥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울 텐데. 그러니까 그날 이후 B 병사는 A 병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아주 집요하게 말이죠. 결국 A 병사는 B 병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악질이네요, 진짜. 이러니까 병사들이 비병사의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B 병사의 일에 가담한 병사들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언제 다들 걸릴지도 힘들었겠죠. 모르고.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주말이 오는 게 되게 두려웠다고들 해요. 주말이면 B 병사의 닭달이 더 심해졌거든요. 다들 내일 오후 5시까지 10만 원 이상 벌어올 것. 만나면 내고해 주지 마. 더 올려받아도 돼. 약간 얼마에 팔았을까? 약간 일진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아니 그리고 꿀 같은 주말에 병사들이 이게 뭐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쵸. 그래서 병사들은 주말뿐만 아니라 휴가를 나가서까지도 물건을 팔아와야 했습니다. 비병사가 병사들의 휴가지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중고 거래를 잡아놨거든요. 그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모자란 시간에 병사들은 물건을 더 비싼 값에 팔아와야 했던 거죠. 아,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짜증난다.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이 외출과 휴가는 진짜 그거는 중요하죠. 정말 오아시스인데. 예? 근데 이제 비병사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고 거래에 나가게 된 C병사.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거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연락이 안 되거나 갑자기 안 나올 수가 네. 있는데 바람을 맞은 거죠. 어쩔 수 없이 C병사는 빈손으로 부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B병사의 주먹이 날라옵니다. 주먹이 날라옵니다. 손찌검까지 한 거예요? 와,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와. 아, 이 무능한 자식이. 씨. 네가 그러니까 이 모양인 거야. 생긴 것도 미련해도 이런 것도 하나 못해? 폭력과 함께 원색적인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돈의 맛을 봤으니까 이제 점점 이성을 잃어가면서 네? 미치는 거죠.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지. 맞아요. 병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던 주임원사가 이상한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문받는다라는 글이죠. 비병사가 올린 글을 발견했군요. 아 진짜 제발 이 사건의 전말을 좀 밝혀주세요 제발. 게시글을 보던 주임원사는 이상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판매자가 매번 똑같은 물품, 그러니까 군납 화장품을 판매했고 거래 장소도 주로 부대와 가까운 역 근처나 거래 시간도 보통 외출 외박을 나가는 시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군용 화장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예리하시네요. 예, 주임원사님이. 그래서 주임원사는 바로 게시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오. 불거래 오. 3시. 아,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주임원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요. 그곳이 바로 A병사가 있던 거죠. 결국 A병사는 수사기관에 넘겨졌어요.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전부 드러났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추석마트를 몇 번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저 달팽이 크림을 보면서 야, 이렇게 싸? 그렇죠. 야, 이거 대박이다. 혹시 이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이 밖에 나가서 파는 사람은 없겠지?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 있었네요. 아 진짜 좋은 머리를 항상 네. 꼭 이런 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 생활관의 병사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군대에 온 건지, 뭐 지금 피라미드 회사에 들어간 건지 이런 좀 숨막히는 것도 모자라서 또 할당량이 부족하면 또
폭행까지 당했잖아요. 정말 지옥이 좀 따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거를 아까 머리가 좋다고 말했지만 좋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충성마트에서 싸게 산 물건을 시중에 되팔아서 돈을 번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겸직 또한 금지되어 있는데요. 충성마트의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근데 또 비병사의 행동이 또 군인으로서의 품위까지 좀 훼손한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다단계도 아니고 또 병사들을 시켜서 물건을 팔아오라고 하고 또 물건을 못 팔면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비병사는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돈에 눈이 멀면 앞뒤가 보이지 않고 사리 분별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비병사는 말 그대로 돈을 벌고 싶은 어떤 욕망과 욕구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병사들을 괴롭혔다기보다는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친구들은 단죄해야 되는 그냥 불효인 사람이죠. 네. 근데 저도 참 그 비병사가 희한하다고 느낀 게 돈에 눈이 멀어 보이는 거는 맞는데 근데 또 수익을 나눠주려고 격려까지 해주잖아요. 비록 뭐 성에 안 차면 뭐 질책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크레스피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크레파스? 그래. 그러게 크레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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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이나 벌을 줄 때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지 일의 수익 능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게 바로 이 크레스피 효과예요. 그러니까 비병사는 부지불식간의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후임 병사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벌칙을 줘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비병사는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임을 후임들에게 나눠주면 어쨌든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비병사가 꽤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범죄 수익을 병사들에게 나눠주면 돈을 받은 병사들도 비병사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사들도 비병사와 한 배를 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병사의 위법 행위를 고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A 병사도 처음에는 이제 B 병사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뭐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이제 직거래를 하러 나가게 됐는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또 뭐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A 병사가 어떻게 행동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비병사가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선임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돈까지 나눠주면서 다른 병사들을 이제 포섭한 상태였으니까요. A 병사 입장에서는 B 병사가 직접 맞서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권력에는 더 큰 권력으로 대응하자. 바로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죠. 사건인 사건. 네,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은 모 부대 충성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대에는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후임이 선임에게 간식을 사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잘못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후임이 선임에게. 선임이 후임에게 간식을 사주는 게 아니라 후임이 선임에게 간식을 사준다고요? 보통 직업은 이제 돈을 뭐 더 많이 벌거나 나이가 더 많거나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이 여는 거 아닙니까? 선임이 생활관에 들어와서 과자 있는 사람, 혹시 라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후임들은 알아서 가지고 있던 부식과 간식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 참. 와, 아니 이게 갈치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부대 처음 전입 온 가 병사는 이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자가 있냐고 묻는 선임의 질문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선임인 나 병사에게 불려가 얼차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가 병사는 나 병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충성마트에서 과자 골라오는 센스로 너의 평판이 결정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참 올드하네요. 참 별로네요, 진짜. 심지어 선임이 원할 때 적절한 간식을 챙기지 못하면 기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의 간물 때는 본인들이 먹지 못하는 말 그대로 상납을 해야 되는 과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임들이 후임들을 24시간 편의점처럼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참다 못한 가 병사가 나 병사를 비롯한 선임들의 만행을 강부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나 병사는 본인의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도 후임일 때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서 부대 전통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후임 병사들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야, 이게 자기도 이제 본전 심리인 건데 자기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밑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악습은 자기 나때에서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 본인의 행동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건 어떻게 됐나요? 나 병사는 표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으나 위계나 앞해습을 이용해서 간식을 갈취함으로써 다른 병사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는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후임에게 얼차려를 준 행위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해서 간식과 같은 재물을 갈취했기 때문에 공갈도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과 악습은 엄연히 다른 건데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나병사도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이라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악습을 당했다고 해서 타인에게 악습을 다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심리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선임들에게 당한 것을 내 대해서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악습과 관행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병사를 비롯한 후임 병사들은 B 병사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고통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B 병사가 후임 병사들에게 중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남겨오라고 강요한 건 그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 병사가 협박을 통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먼저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벌어온 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갈취했기 때문에 공갈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병사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비병사의 지시 때문에 병사들이 충성마트에서 화장품을 산 거를 이제 되팔게 한 거잖아요. 이때 이제 병사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정상의 참작은 되겠지만 그래도 충성마트의 물건을 되팔아서 영리를 취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징계 처분을 받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병사가 후임 병사들의 그 많은 인권을 침해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외출, 외박, 휴가를 나갔는데 그 물건을 팔아오라고 하면 저기 구매자 연락해서 약속 장소 정해서 그 장소까지 가야 되고 외출, 외박, 휴가는 진짜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예? 허투루 쓸 수가 없는데 이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저는 화가 나요. 그리고 만약에 못 팔았어. 그럼 이 스트레스를 외출 밭에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지. 뺏겨. 어떻게 뭐 이제 복귀하면 어떻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게 군무이탈 범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군요, 그럼. 어. 군 복귀하기가 싫으면 아, 일단 혼날 생각을 하면 아. 부대 복귀하기가 오, 싫을 거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잡아낸 건가요, 그거를?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것도 진짜 연관이 네. 있네요. 네. 네, 휴식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데요. 위에서 비병사가 한 행동들은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병사를 이 생활관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비병사에게 보복을 당하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군대 내에서 비병사처럼 가혹행위를 한 병사는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공간까지도요. 만약 인권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긴급구제 요청으로 비병사가 더 이상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분리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병사들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 선임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 병사를 맨바닥에서 자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겠죠? 네,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병사는 선임의 지휘를 이용해서 A 병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선임이기 때문에 후임은 막 부려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각급 부대에서는 사고 예방 교육과 군법 교육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조리와 악습, 폐습, 관습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대에서는 병영생활 상담가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국방 헬프콜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음을 장병들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 헬프콜 몇 번이죠? 1303번입니다. 1303. 내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군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행군기를 함께했던 우리 오승아 씨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너무 아쉬워요. 이제 정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네. 마지막으로 우리 행운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승아 씨. 네. 이렇게 또 김대희 선배님과 또 여러 패널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문화도 배우고 또 함께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작가님, 감독님. 네, 감사했습니다. 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서령 경례 행군! B 간부가 다가와서 A 병사에 탁 나가칩니다. 딱 걸렸다. 딱 걸렸어요. 그렇죠. 또 한 번 걸리면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이거 안 쓰고도 얼마나 군생활 버티는지 보자. 이거 조금 강제적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점점 좀 이상해지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불렸다. 오늘 만나볼 부대도 어마어마한 부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최정예 공수부대 제2 신속 대형사단